네, 안녕하세요.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이란 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협상을 하니 많이 60일 또 휴전한다느니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중요한 소식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건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짚어볼게요. 네, 먼저 이란 전쟁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란 전쟁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유가가 폭등했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급하게 러시아 석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러시아랑 계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일본도 계약을 했고 아마 한국 빼고 다 계약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저기 사진을 열어보시면 저기가 이제 그 발트 3국 있고 별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별표 돼 있는 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거기서 약간 좀 서쪽으로 가면은 프리모르스크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러시아 석유 수출 최대 항구예요. 거기서 반 이상이 거기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저기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석유 수출이 거의 반토막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타격이 컸어요. 우크라이나가 네. 러시아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저기를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 지도를 보여준 게 뭐냐면 저 밑에 이제 색깔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 나라들이 발트 3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입니다. 저 발트 3국을 거쳐서 저 나라들의 영공을 거쳐서 이제 드론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세 나라가 공범 아니냐, 너네가 영공을 허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 발트 3국이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이제 러시아의 적대적인 그런 모습 보였고 자기들도 이제 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안 그래도 이제 괘씸했는데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전쟁 기간에 뭐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전쟁 특수 때문에 경제 지표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일손이 딸려가지고 실업률이 거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2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뭐 무기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인데 무기를 만들면 어쨌든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경제에도 점점 이제 좀 이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나마 석유 수출이 이렇게 일시 유예가 되면서 풀리는가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약점을 좀 찝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제 그 드론 파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해를 해보니까 거기에 스타링크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이 이 드론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는 이거 미국이 좌표 찍어주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능력으로 이 장거리 공격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찰나에 지난주였죠. 22일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근데 국내 언론에 거의 안 나왔어요. 참 깜짝 놀랐는데 오늘 아침에 그 김호준 뉴스공장 들어보니까 김호준 씨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22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그 루간스크라고 우크라이나 동쪽에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해서 러시아에 병합된 지역이죠.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루간스크에 있는 스타로벨스크 대학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학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가 직업대학이고 하나가 사범대학이에요. 여기 기숙사를 무인기로 공격을 했습니다. 16대의 무인기로 3차례 공격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러시아의 학제가 우리랑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학이라 해서 저는 대학생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학생 나이가 14세에서 19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86명과 교직원 1명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어머머. 그래서 사망자 처음에 6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상자들이 계속 이제 중태에 빠져서 죽고 그러면서 지금은 사망자가 21명으로 집계가 되고 대부분 여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범대가 러시아도 아마 사범대가 좀 여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학생이 죽었고 지금 미친 것들이네요. 6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중태인 그러니까 좀 중상을 입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거 그 강하게 이제 응징을 해야 한다,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러시아는 자기들은 군사 시설을 공격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 전쟁 초기에 왜 초등학교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뭐
피해 규모는 좀 그것보단 작더라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대량으로 지금 이제 학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키이우와 좀 주요 도시 오데사 이런 데를 대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날렸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좀 많이 주목됐던 뭐 오레시니크나 킨잘, 치르콘 같은 그 극초음속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쐈어요. 그리고 드론도 많이 쏘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공 무기가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그냥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격을 시도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급하게 이제 미국에 빨리 좀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24일에 러시아가 외신 기자들에게 피해 현장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왜 이걸 공개를 했냐면 러시아에서 자기들 이제 학교가 타격을 당해서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막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네 자작극 아니냐, 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외신 기자들에게 현장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BBC, CNN 이런 데에서는 기자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일본은 아예 정부에서 기자들에게 방문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좀 이런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26일에 그 바실리 네벤자라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있는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 유엔이나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자기들 뭐 민간인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규탄 성명부터 쓰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민간인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네, 뭐 러시아의 자작극 일방적 주장일 뿐이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피하냐, 너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중적이냐 이제 이런 이제 규탄 발언도 했고 키이우에 있는 외교 공관들과 국제기구는 철수할 것을 공고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대공습을 할 거다. 그러니까 23, 24일에 이미 대공습을 했는데 그건 대공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격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키이우 시민들도 뭐 관공서나 군 시설이나 지휘소 이런 데 근처 가지 말아라. 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일단 대사관을 철수를 했어요. 근데 유럽은 대사관을 우리는 철수 안 하겠다, 버틸 거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공습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었다가 러시아가 뺏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살고 살고 있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격했다는 건 우크라이나도 진짜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 범죄 진짜 전범국들입니다. 학살자들이고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저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네 나라 자기네 그러니까요. 국민이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14년부터 이 돈바스 내전이 발발해서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돈바스에 있는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군은 사실 그 전에 자기들이 하던 걸 그냥 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안 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 대사관은 철수했는데 유럽은 잔류한다. 그럼 유럽은 맞고 맞을 텐데 그러면 네.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어.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크라이나와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황당하죠. 네. 근데 이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봐도 이게 대리전이잖아요. 미국이 사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유럽도 거기에 한패가 돼가지고 지원을 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리전이라는 게 실제 그 전쟁을 지휘하는, 조종하는 나라가 있고 그거를 실제 이제 몸빵으로 뛰는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실제 뛰는 나라들이 더 강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한국 전쟁도 잘 생각해 보면 미국 유엔군보다 이승만이 더 강경했어요. 이승만은 계속 평양에서 점심 먹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아니 미국은 휴전 협정 막 그 휴전 협상하고 있는데 이승만은 협상하지 말라고 막 그 서해에서 일부러 막 북진을 자기 휘하 부대들 시켜가지고 북진을 하고 포로 그래서, 석방하고. 네, 포로 석방 사건 일으키고 그래서 미국이 워낙 답답하니까 이승만을 쿠데타 일으켜서 쫓아낼 그 작전까지 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히려 지휘하는 나라는 유연성이 있어요. 대화할 땐 대화하고 전쟁할 때 전쟁하고 뭐 더 공습을 강화할 때 축소할 때 뭐 이럴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뛰는 애들은 그런 유연성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휘는 하고 있지만 한 발을 뺀 상태고 그 발을 뺀
빈틈을 유럽이 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럽은 미국이 알아서 전쟁하니까 자기들은 발만 담그고 있으면 나중에 떡고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들이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뒤에 빠져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린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쫓겨날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혈세 털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잔뜩 지원해가지고 우리 피해봤는데 얻은 게 뭐냐.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느냐라고 해서 쫓겨날 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유럽의 정치가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계속 정권 교체되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 이제 더 미국보다 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이나 아니면 안보 전략 이런 거 보면은 점점 유럽이 소외되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유럽 책임 안 지겠다, 유럽 안 지켜주겠다, 뭐 이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점점 더 이 뭔가 불안감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완전히 발표면 러시아가 우리 쳐들어와서 유럽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독일하고 스웨덴, 폴란드에서 이미 나왔는데 핵 개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메르츠 총리가 올해 1월 29일 의회 연설에서 유럽과 공동 핵 우산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의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프랑스하고 영국 두 나라가 있어요. 네. 이 두 나라의 핵무기를 유럽이 공동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 두 나라에 있는 핵무기의 사용 권한의 지분을 일부 좀 갖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스웨덴 총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날짜에 1월 27일에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와 핵 전력 협의를 논의하고 있다.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했고요. 폴란드 총리도 지난해 연설에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프랑스와의 핵 공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유럽 나라들이 미국이 우리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러시아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우리 군비 강화해야 되고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진짜 전 세계 곳곳을 치게 되면서 모든 나라가 군비 확장에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정말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상황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독일도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무장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이 이제 뭐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고 14% 정도 철수했어요. 한 5천 명 정도가 철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에서 이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대를 키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발표한 목표가 뭐냐면 2035년까지 9년 남았죠. 유럽 최강의 군대를 육성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유럽 최강의 군대면은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나치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독일이 그때 유럽 완전히 그냥 다 휩쓸었었죠. 그걸 2035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군대 숫자도 엄청나게 늘리고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첨단 무기 개발 이런 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측으로 좀 나뉘거든요. 시각이 하나는 뭐냐면 드디어 유럽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목소리,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들 방위를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독일이 선두에 서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좀 자주적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또 한 측에서는 뭐냐면 저거 다 쇼다. 왜냐하면 결국 나토의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 이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휘, 정찰, 정보, 통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흔히 C4I라고 부르는데 C4I, SR 요즘 더 붙여가지고 이런 건 미국이 철저히 장악하고 있고 유럽은 여기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독일이 아무리 군비를 확장해가지고 나 우리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있어라고 해도 미국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게 미국이 마치 독일과 대립하는 것처럼 하지만 물밑으로는 독일의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좀 많이 힘들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유럽 군대를 키워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군대처럼 활용하고 싶은 것 아닌가 이렇게 짜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전자권 환수하자. 이것도 이제 미국이 전자권을 주더라도 미국이 지휘하는 체계 안에 넣기 위한 그 단계들을 밟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전쟁 준비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전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가 진짜 약간 심상치 않은데요?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왜 1차 세계대전
그 끝나고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가 됐잖아요. 사회주의가 되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련이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팽창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다 사회주의가 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그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막 나치가 나타났는데 이걸 영국에서 사실 방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련을 견제하려면 독일이 군대를 키우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치 독일을 오히려 키우고 방조했고 원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은 무장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독일이 대놓고 무장을 하는데도 그걸 다 용인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키웠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독일을 키워서 소련을 견제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자기들 목으로 이제 칼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과 지금 유사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영원한 동맹이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형세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지금 충성하면서 뭐 독일이 미국이랑 내부에 짬짬이가 있다니 뭐 일본도 그럴 수 있지만 언제 이 모든 나라들이 자기 국익 때문에 뒤통수 때리고 여기저기 침공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미국만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트럼프 혼자 사단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비 무력들이 계속 증강하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불씨 하나 튀면 끝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데 문제는 그게 지금 한반도 인근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재무장 얘기를 하면서 일본 놈들 저렇게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시진핑 주석이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된 얘기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정상회담 끝나고 한참 지나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미국 당국자들이 되게 당황했다. 시진핑 주석 딱 보면 일단 TV에서 보는 얼굴 모습 보면 무표정 하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시진핑 주석 어떤 상황에서도 무표정하고 뭐 이렇게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근데 이번에는 정상회담 때 되게 격앙된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재무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군국주의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일본 뭐 미사일 개발, 미사일은 대표적인 공격 무기란 말이에요. 그 침공할 때 선제 타격용으로 만드는 게 미사일인데 이런 이제 미사일을 대대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고 대만 인근 섬들을 막 무장 그 군사 기지화하고 있고 대만 전쟁에 파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도 하고 다국적 훈련에도 정말 열심히 갑니다. 평화헌법 뭐 개정하겠다라고 공약도 내세웠고 국방비도 대폭 증액하고 이런 군국주의와 움직임이 쭉 있기 때문에 북중러가 이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재무장하고 군국주의해서 결국은 저 동아시아에서 또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냐. 대동아 뭐 공영권, 뭐 태평양 전쟁 뭐 이런 거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태도냐면은 약간 이중적 태도예요. 겉으로는 일본 왜 저래? 너무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지원하고 실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미국과 전부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회담, 뭐 실무회담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밑으로는 지원하면서 겉으로는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한국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 뭐 셔틀 외고 복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도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도를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잘 보도를 안 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북중러가 볼 때는 아니 일본의 저런 군국주의화를 이 주변국들이 다 압박하고 고립시켜가지고 막아야 될 텐데 그걸 한국이 지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한국이 지금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정부는 일본을 잘 다독여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설득을 하는 과정, 뭐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미국과 이간질 해보겠다 한번.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이랑 사실 지금 이익을 공유할 게 없어요.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갖고 싶어요 지금 여전히. 그래서 다카이치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한일 관계가 지금 시기에는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는 이상은. 근데 들 수가 없죠. 한반도 인근에서 전쟁을 내고 결국 그 전쟁의 목적은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는 건데 너무 눈에 뻔한 그 전략들이 익히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지금 당장은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어서 미국의 다영역 작전부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좀 다루긴 했었는데 다영역 작전부대 MDTF인가요? 네. 외웠어. 이름도 어려워요. 예, 어쨌든 요 다영역 작전 부대가 지금 미국에서 뭐 세 군데가 있다. 근데 그 중에 그 부대 자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2차례나 훈련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보도로 만났어요. 우리 정부가 뭘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영역 작전 부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네, 이게 2017년에 탄생한 부대고요. 여단급 특수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좀 3개 부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늘릴 이제 계획인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대놓고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한 건 이거예요. 적의 반접근 지역 거부. 이걸 이제 통칭 영어로 A2AD라고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정밀 효과와 정밀 화력을 동기화하도록 설계된 전구 수준의 기동 부대. 와, 이름이 되게 어렵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중국의 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정책이에요. 이게 미국의 비행기든 군함이든 뭐든지 중국의 일정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접근을 하면 미사일을 쏴서 막겠다라고 해서 중국이 그동안 이 미국의 항공모함, 특히 항공모함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히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대만 유사시를 상정을 해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항공모함이 가는 쪽쪽 다 격침되는 거예요. 뭐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구축함이고 뭐 순양함이고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대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대만 근처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저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정책을 어떻게 파열구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다가 2017년에 드디어 이제 만들어낸 게 이 특수부대인데 이 특수부대 특징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정찰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 군함을 공격할까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선제 공격이라고 해서 뭐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건 핵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동적으로 이 수송기에다가 미사일들을 차곡차곡 싣고 재빨리 가가지고 근처 섬에 가가지고 재빨리 내려서 거기서 미사일 뿅뿅 쏘고 재빨리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3개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중 2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있고 일본에도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 한국에도 좀 배치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뭐 미국 내에서는 어떤 주장도 있냐면 야 이거 부대 신설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국에는 신설된 부대 배치하기 전에 한미 연합 전력을 좀 비슷한 방식으로 좀 꾸려가지고 네. 아예 독자적인 특수부대 한 만드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특수부대가 결국 핵심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전쟁을 할 때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군함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디서 미사일 쏘고 어디서 폭격기가 뜰지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를 선제 타격하는 그런 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선제 공격용 부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대가 그 뭐 미사일 이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고 지고 다니다가 어떤 모처에 가가지고 쏠 것 같아 그럼 모처에서 이거 짐을 풀고 포대를 설치해서 쏘고 도망가고? 네, 이 특수부대가 4개 대대 1개 중대로 한 군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 다영역 효과 대대라고 해서 이건 탐지입니다. 탐지는 요즘 뭐 정찰 위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도 탐지를 해요. 그 사이버전 해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부대가 어디에 있지, 뭐 미사일은 어디에 있지 이런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화력 대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들을 여기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간접 화력 보호 능력 대대라고 이름 복잡한데 그냥 방어예요. 뭐 이제 요격 미사일들을 배치해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공격받는 건 이제 막아내겠다 이런 거고 이제 보급을 맡은 지원 대대 있고 무인 정찰기 중대 있고 이걸 하나로 딱 꾸려가지고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네, 돌아다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2개가 배치돼 있고 하나를 더 만들자. 네. 일본에 배치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좋겠다라는 브런슨. 브런슨 이거는 지 땅인 줄 알아. 지 마음대로 해 지금. 그거 좀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자기 달래요. 진짜. 브런슨 무슨
미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전쟁부 장관하고 싶은가 봐요. 그 정도 무슨 욕망이 느껴져요. 지금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뭘 승진하려고 하는. 이자는 진짜 추방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다영역 작전 부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얘네가 다른 데 배치돼 있던 놈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만 훈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한반도 인근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표적인 게 2024년에 용감한 방패 훈련이라고 벨리언트 뭐 실드 뭐 이런 훈련인데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 4개 나라가 필리핀, 서태평양, 북태평양 일대에서 이건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여기에도 참가를 해서 제3 그 다영역 작전 부대가 이제 참가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동방의 방패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미국, 일본, 호주가 일본에서 하는 훈련인데 여기에도 참가를 해서 뭐 미사일로 이렇게 적의 뭐 기지를 맞추고 뭐 이런 훈련들을 했대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미 연합 훈련 있잖아요. 자유의 방패 훈련. 작년에도 했고 올해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발리카탄 훈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필리핀 일대에서 했던 그 훈련에도 또 참가를 해서 했고 그래서 이 다영역 작전 부대가 온갖 대규모 훈련마다 참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선제 타격 능력들을 지금 계속 쌓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제 훈련 특히 이제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작년 올해 연속으로 했잖아요. 이걸 보고 브런슨이 야 저거 한국에 붙박이로 있는 게 좋겠는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위험한 게 어떤 수준이냐면 올해 6월달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6월달에 태평양 다영역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러니까 다영역 작전부대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야 이제 사령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라고 해서 태평양에 다영역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고요. 최근 이와 관련 있을 걸로 보여지는 그런 주한미군들의 동향이 있습니다. 통합 전투 통제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육군 전국급 고고도 원정 차세대 공중 레이더 이 이름도 긴데 이걸 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주목을 받았는데 센티널 A4라고 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최신형 레이더가 있는데 이걸 최초로 배치한 게 한국이에요. 주한미군에 최초로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간접 화력 방호 능력 뭐 도입, 제20 전략 통합 요소, 독자적 군사 조직 신설 뭐 이런 것들 주한미군에 최근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동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다영역 작전 부대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작전 계획들이 전략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그 유럽 정세, 유럽의 무장력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구상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반도가 준비를 진짜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문제점 짚어보는 시리즈 오늘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 보셨어요? KBS 단독 보도? 못 봤는데. 미군 위안부 관련해서 네. 미군이 직접 그 관리했다라는 문건 66건이 KBS에 최초 입수돼서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군 위안소 만들어서 주한미군이 들어온 다음에 미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납치하고 공장 데려간다고 돈 벌게 해주겠다고 납치해서 저 성매매 없어요 집어넣고 그 위안부 역할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주한미군 범죄 사실들이야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주한미군 범죄를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그리고,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너무 끔찍하고 이렇게 참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뭐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최근에 있었던 몇 개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주한미군 범죄 구조적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그 3월 21일 그러니까 한 2달 됐죠. 새벽에 서울 홍대 인근 클럽에서 주한미군 2명이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시비 붙어가지고 그냥 이제 폭행을 한 건데 피해자가 이제 전치 사주에 큰 부상을 당했고 2명이서 이제 폭행을 했는데 한 명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한 명은 도주를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이제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이걸 이제 택시를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어렵게 해서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미군 기지로 이제 도망가는 게 확인이 됐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같이 있었던 그 공범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끝까지 신원을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만약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으면 100% 구속이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구속인 거죠. 그런데 구속이 안 됩니다. 도망을 갔던 경력이 있는데도 구속이 안 돼요. 이와 유사한 사건, 그 202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언론에 잘 나오진 않은 되게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근처에서 주한미군 중사가 10대 청소년을 때렸는데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해서 거의 죽을 뻔한 의사가 안 죽은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턱뼈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거의 상해 치사에 가까운 수준의 폭행을 했는데 구속이 안 됩니다. 이거 한국인이었으면 100% 구속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실형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범이잖아요. 네. 현행범이고. 근데 불구속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불구속이 되느냐? 이런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구속될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은 무조건 불구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소파가 이제 1967년에 발효돼 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몇 번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22조에 보면 형사 재판권이 있어요. 형사 재판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네라고 하는데 그 22조 3항 가호의 2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무집행 중에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한 범죄라면 한국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 부자기는 일부러 했냐 모르고 했냐 뭐 그런 뜻이에요. 공무집행이면은 한국이 재판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클럽 인근에서 무슨 공무를 집행해요? 그래서 이거 공무 아니지라고 하면 미국에서 아닌데 공무인데? 그냥 주장하면 끝입니까? 그냥 주장하면 끝인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네. 뭐 비밀 인물일 수도 있고. 주한미군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니까. 무슨 공무인데 증거 대봐. 그럼 뭐 서류 아무거나 그냥 써가지고 주면 끝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에서 공무 중인데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게 여중생 그 2002년에 발생했던 장갑차 압사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훈련 중이었는데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무죄가 나버렸어요. 네. 이런 식이고 이게 한국이 재판을 안 하고 미국이 재판을 하면 자기네 나라 군인인데 외국에서 고생하니까 다 봐주는 그런 그 문화가 딱 있단 말이에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재판을 해가지고 제대로 재판이 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게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거의 아예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냥 사건만 조사하고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간단한 경미한 사건은 기소를 안 하잖아요. 네. 검사가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기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기소를 해도 거의 무죄 처리되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지르고 미군 부대로 도망간 다음에 며칠 후에 그냥 출국해버려요. 네. 네. 제대했는데요. 끝.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대를 앞둔 군인들이 그렇게 나와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한미군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안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폭력 범죄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그런 인종차별적 시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미국이 1등 그 국가고 나머지는 다 이류 국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 약간 인종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생각도 있고 거기다가 이게 미국은 모병제 국가잖아요. 네. 모병제 국가다 보니까 이게 징병제하고 좀 달라요. 징병제는 군인들의 평균 수준이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수준하고 똑같겠죠? 모두가 다 징병이 되니까. 그런데 모병제는 모병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골고루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군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층민들, 돈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좀 질이 나쁜 사람들이 군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민자들도 많이 가죠. 네. 그럼 뭐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 가도 뭐 취직해가지고 먹고 살기만 하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수준 자체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갈수록 수준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뭐 깽단 출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러 그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를 때 특히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그 인천공항에서 이 통관할 때 검사를 안 받기 때문에 마약을 유통하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깽단이 한국에 마약을 유통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한미군에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이거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죠. 와서 범죄 저질러도 불구속돼, 기소도 안 받아, 집 줘, 땅 줘, 돈 줘,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어. 평택 미군기지 들어가면 골프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뭐 다 호텔입니다. 네, 천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소파 얘기 좀만 더 하자면 이게 소파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한국에 상당한 권리가 있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합의 의사록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의사록에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있어요.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의 권리 포기를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야 너네 재판하지 마. 그 미군 우리한테 줘. 라고 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공문서에 무슨 호의적 고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주관적인데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측이 요청하면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해서 아예 너네 포기해야 돼라고 규정을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속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조 5항 다호인데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형을 최종 선고받을 때까지는 미국 헌병대가 신병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사람을 막 죽였어. 그래서 쟤는 무조건 구속 재판을 해야 되는 앤데 우리는 구속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헌병대가 신병을 확보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판 전 구금을 요청하면 미군 측이 충분히 고려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아무래도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구속시켜줘야 돼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미국에서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한다. 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은 그냥 충분히 고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했는데 구속 안 시켜도 되겠던데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의무가 없는 거죠. 네, 의무가 없는 그런 식으로 약간 불평등하게 돼 있다라는 게 좀 드러나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한 가지 열받는 건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어쨌든 그래서 최종 우여곡절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교도소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 미군은 그런 낙후된 시설에서 수용되면 안 돼. 그래서 미군 수용 지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미군을 그 교도소에 넣으려면은 이 정도 시설은 갖춰줘야 돼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6.69 제곱미터에 한 명을 수용하게 돼 있는데 한국인 그 재소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6명이 들어가거든요. 6명이 들어가는 대방에다가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 명을 주고 거기에 식탁,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를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운동기구, 오락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범죄 저지르고 집 없으면 범죄 저지르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호텔이에요, 호텔. 네, 완전히. 밥도 주고. 네,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주한미군이 뭐 요리 재료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요리해서 먹고 막 칼질해서 요리하고 뭐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범죄자가 처벌받은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 범죄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발행한 법무 영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만 놓고 보면 2020년부터 해서 541건, 457건, 521건, 599건, 635건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네. 거의 가끔씩 줄어드는데 거의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걸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주한미군이 나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은 처벌받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처벌을 일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가야죠. 자, 앞으로 주한미군 기지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의 여론이 더 높아지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